네, 방금 소개받은 데이터스의 김현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발표는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5분 동안 해당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명정보의 제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명정보 활용 현황,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AI 국가 전략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그리고 데이터 3법, 그리고 마이데이터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표는 올해 초에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하여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3개년 국가청사진이 제시된 내용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 계획의 실행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 그리고 그런 다음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이끌 데이터 거래사 같은 인재를 양성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교육 같은 거를 담당할 학교나 대학원 같은 거를 확대해서 데이터 관련 핵심 기술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명정보 제도 추진 경과인데요. 아시다시피 2000년 8월에 데이터 3법이 시행된 이후에 관련 시행령과 그다음에 결합고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총 5개 분야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공기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와 제공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가이드를 실무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2022년도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하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결합고시하고 지침이 개정되었고요. 가이드라인도 매년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23년 3월에는 잘 안 들리나요? 높이가 3월에는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에 맞지 않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2차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을 잠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인데요. 법 28조 2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재식별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해당 기관에서 할 수는 없고 결합 전문기관이나 데이터 전문기관에 가져가서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데이터의 반출 시에는 반출 승인은 꼭 기관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안전조치 의무들은 가명정보를 만들 때 사용했던 추가 정보들을 물리적으로 분리보관하거나 또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명 처리하는 할 때 제공받는 자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련 사항인데요. 2023년 9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가명정보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변경된 사항이 가명 처리에 관련된 기록이 파기 이후에 약 최소 3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 가명정보는 그 속성상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보법에 신설된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도 기존의 일람 청구권이나 정정 삭제 요구권, 처리 정지 요구권과 마찬가지로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은 가명정보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3월에 발간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활용조사 보고서입니다. 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 가명처리나 가명정보 제공을 한 경험에 대한 조사인데요. 조사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51곳하고 광역단체 7곳, 기초단체 226곳, 공공기관 525곳에 전수조사를 하였고요. 교육기관 공공병원은 층화 모델 표준 추출을 하여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의 경험은 없지만 최근 5년 이내에 가명처리 경험이 약 1.6% 정도 있었었는데 그 최근 1년, 작년이죠. 최근 1년 내의 경험이 9.4%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 그리고 대학과 병원에서 많은 가명정보 활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명정보 결합 현황입니다. 이 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보도자료하고 지난해에 그 신문 기사 난 자료를 통해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명정보 결합 현황 건수가 시행 초기였던 지지난해의 경우에는 56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193건으로 급격하게 늘었고요. 지난해 상황을 다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전체 결합건 193건 중에서 약 166건 그리고 약 86%에 해당되는 결합건이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4% 정도는 결합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세 장의 세 시트는 가명정보 결합 우수 사례에 대한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 그리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사례들의 내용인데요. 21년도 우수 선도 사례는 총 13종이 기획됐습니다. 그중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9번째 보시면 고객 신용평가 모형 개발이라든가 12번째에 있는 사회 취약층 대상의 중금리 대출 지원 사례들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만들어낸 가장 값진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가명정보 이 제도가 시행된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가명정보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 결합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유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계시면 해당 기관을 대신해서 이 결합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데이터나 어떠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은 22년도에 가명정보 결합 우수 선도 사례입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분석을 비롯해서 14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두 번째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한신용평가 모형 개발이 있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금융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한신용평가 모형으로 가명정보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아주 유용한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고객정보 제공 같은 사례도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지역의 데이터로 범위를 변경해서 결합을 해보시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표는 생소하시겠지만 원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감염정보 결합 선도 사례 9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8번째인 사례인 부산 지역화폐 이용 형태 분석 같은 사례도 타 지역으로 확산이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운영하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지역 대신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로 또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소비 데이터를 결합해서 해보면 부산 동백전 같은 결합 사례처럼 유용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정보의 결합이 어렵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우수 사례들을 우리가 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배우고 확산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방법이 감염정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총 36개의 우수 사례들이 나왔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학습하고 확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결합 우수 사례 3가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인데요. 본 결합은 국립암센터의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가 결합한 사례입니다. 본 결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항들은 6대 암 환자가 일반 환자군에 비해서 심뇌혈관 질환 중에서 신부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암 성전자의 장기 질환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작년에 대상을 받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성남시의 주민등록 전산 정보와 차량 등록 정보를 결합하고 티맵 모빌리티의 차량 이동 정보를 결합하였습니다. 이 결합은 전기차 사용자의 거주지 그리고 근무지를 중심으로 결합한 정보인데요. 이런 정보를 분석해서 앞으로 성남시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였습니다. 이런 모델들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필요한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례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소개한 사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시 동백전 지역화폐 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승인 정보하고 코리아 세븐일레븐입니다. 구매 이력 정보를 결합한 사례입니다. 어제 결합률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 결합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이번에 결합되는 이 정보는 동백전의 이용 형태와 지역 그리고 구매 품목 등을 분석해서 동백전이 우리 부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실증을 하고 앞으로 동백전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분석은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이 모델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가 서울시 개인정보 포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매우 활발하게 감염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했던 감염정보 활용 사례 4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민생활 데이터 분석입니다. 사회적 고립이나 재정과 주거 안정이 불안정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어떤 생활 실태, 소비 패턴,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합에 활용된 정보는 서울시의 주민등록 전산 자료와 건축물 대장 그리고 금융 정보, 통신 정보, 소비 정보 이런 것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면 혼자서는 노인들에 대한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 정책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시행되고도 있고, 근데 어려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충분한 케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분석이 잠재적인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자료로 많이 활용된다면 아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 보건대 지금 서울시에는 인구가 950만 정도가 있는데 약 18%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세대가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생활경제 데이터 분석 사례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분석에서 경제적 요소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분석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가구별 물 사용량 분석 사례인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원 수, 연령, 거주하고 있는 단위 면적당 평균 물 사용량을 분석해서 통계 자료나 비교 자료로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에 사용된 정보는 앞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전산 자료와 건축물 대장 그리고 상수도 수용과 데이터가 결합되었는데요. 아마도 이 분석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집에서 받아보는 전기요금고지서처럼 비슷한 세대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세대와의 비교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래에 언젠가는 상수도 요금고지서에도 그런 비교표가 아마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효과 분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결합해서 참여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추이 분석하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 기획 전략을 잡기 위해 기획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활용 현황에 대한 소개이고요. 지금부터는 활성화 방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 이런 내용들, 이런 인공지능들이 제시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미로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인공지능이 말하는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과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끼는 상황이 유사해서 그 참고 자료로 그냥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가명 정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4가지 정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가명 정보 활성화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리고 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소재와 메타 정보의 공개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법적 규정과 알기 쉬운 가명 처리 절차 그리고 안전한 가명 처리 플랫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명정보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결합은 행정 업무 처리와 가명 처리, 가명 기술에 대한 처리와 그리고 데이터 분석 영역이 너무나 다양한 이 3가지 영역이 합쳐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역량과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한 번의 가명정보 결합에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확산이 가능한 그런 사례 개발을 선두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전문가 단위에서 좀 이끌어주고 그렇지 못한 단위에서는 그 확산한 사례를 그냥 학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결합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결합 사례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로 매핑을 해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만 가면 결합이 되고 분석 보고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면 좀 더 가명 정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 활용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는 제도와 기술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는 데이터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수반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노력들도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좀 인센티브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면 당연히 좀 현업에서 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명정보 활용에는 개인정보의 소재 파악이 중요하고요. 메타정보들 파악이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은 도대체 내가 이런 데이터를 얻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중앙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으면 결합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 이어서 기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 기반 조성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장표는 뭐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절차 부분인데요. 절차가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복잡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갖춰야 할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 실무 절차서, 각종 계약서들, 그리고 각종 서식들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야만 되도록 되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또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텐데 앞으로 개정되는 가이드에서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 그런 예시를 좀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이제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과 그렇지 않고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공고하는 사항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만든 서식들인데요. 제가 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표 서식들이 기관의 규모나 보유하고 되어 있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내부 환경을 고려해서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고요. 뭐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개인정보를 외부 제3자에게 위탁을 할 때 그분들은 뭐 업무계약서나 뭐 표준 위탁계약서, 보안사약 정도만으로 지금 직접 우리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명정보는 너무 많은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가명정보가 물리적으로 외부에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개인정보 위탁하듯이 3개나 간단한 절차로 3개의 계약서나 간단한 절차로 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가명처리 신청 접수부터 뭐 위험 평가, 현재 가이드라인에 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명처리하고 또 필요하면 결합도 하고 심사 반출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의 전 과정으로 업무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시가 지난 2년 동안 준비해 왔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도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 안에 가명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가명정보 처리 지침과 내부 관리 계획이 만들어졌고 작년에 가명정보 활용 실무 안내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고시가 매년 조금씩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따라서 서울시의 내부 지침들도 매년 현행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가 이 가명처리 제도를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가명처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면 현업이 너무 바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명정보 총괄부서를 설치해서 가명정보의 신청을 받고 또 가명처리 수행을 하고 또 적정성 검토나 가명정보 제공 등의 가명정보 처리 관련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개인 가명처리 유형별로 실무 절차들입니다. 단일한 가명정보에 대한 이용 제공과 내부 결합한 데이터를 이용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외부 결합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요. 관련 서식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처리 플랫폼 구축 사례입니다. 이 플랫폼은 저희가 구축한 그 플랫폼이 되겠고요. 2.1.0 버전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2.0 버전으로 버전업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버전은 내부 결합이라든지 결합률 확인이라든지 모의 결합 등 독립된 프로세스가 많이 필요해서 완전 이제 솔루션 느낌보다는 플랫폼이나 포털 같은 느낌으로 구성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도움말이나 매뉴얼 같은 경우도 이렇게 AI가 나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선택하고 도움말 기능을 통해 예시를 확인하겠습니다. 잡음 추가는 일정 값 또는 랜덤의 값을 데이터에 추가하여 각 데이터의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입니다. 특히 잡음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각 데이터 네,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감염 처리한 단계에 필요했던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감염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유형에 따라서 그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감염 처리할 때 필요했던 서류들, 관련 서류들을 다 업로드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서류들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삭제, 변경을 해서 해답에 맞게 고쳐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언어로 그냥 바로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기능까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안 관계상 그렇지 못한 데는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곳은 이렇게 해놓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험성 검토 단계인데요. 대상 선정을 하고 나서 위험성 검토 단계에는 위험 지표를 선정을 하고 위험 평가를 한 다음에 위험 평가별로 매우 낮음부터 높은 단계까지 5단계를 가지고 해당 단계마다 감염 처리를 하는 기준과 추천한 감염 처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위험 지표,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해당 기관의 어떤 특징과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감염 처리 단계인데요. 원본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총 6가지의 통계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도 분석, 아웃라이어 분석, 박스 플롯,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감염 처리가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추천 기술도 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염 처리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단존하는 그런 정보, 특이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밑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도수가 낮은 데이터를 특별하게도 표시를 해줘서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드렸고 해당 데이터가 제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추가 감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정성 검토인데요.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최초에 업로드했던 원본 정보와 감염 처리한 감염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정보도 마찬가지로 6개 통계 분석을 해서 앞뒤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해놓고요. 또 이제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정성 종합 판단에서 우리가 한 감염 처리가 안전한지를 종합 판단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든 또 데이터 형태로든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우리가 심사 적정성 심사 같은 거 할 때에도 해당 심사위원들이 권한을 부여하여서 해당 화면에 들어가서 온라인 기반으로 그냥 심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 심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 또 어떤 항목들을 쳐다봐야 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지표와 항목을 만들어 놨고요. 이 지표와 항목 또한 그 관리자 화면 같은 단위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기관과 해당 그 시스템의 어떤 정보의 그 수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다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가명 정보 파기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제 보유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가명 정보들은 자동으로 파기되게 되어 있는데 가명 정보를 다운로드해서 반출하는 시점에 보유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유기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파기가 되게 되어 있고요. 완전 삭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명정보 제공 현황 대장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까 가명정보를 반출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 가명정보 처리 목적, 그리고 이용 제공자가 누군지, 항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작성해야만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 기록은 3년간 계속 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기뿐만 아니라 그 이용기간, 가명 정보를 제공받은 이용기관들에 대해서 위수탁 관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 처리 자동화와 가명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합 쪽은 이번 가이드에 발표된 9가지 조인의 유형에 대해서 가명 정보 결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결합의 방식은 2개를 먼저 결합하고 2개와 또 1개를 결합하고 그 결합을 또 1개를 결합하고 이런 토너먼트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명 정보 처리를 하다 보면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명 처리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연결해 놓고 또는 특정 위치에 파일을 옮겨 놓으면 저희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파일과 데이터를 읽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가명 처리 계획 그대로 적용하고 적정선 종합 판단까지 쑥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이 가명 정보 처리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명 정보 처리 플랫폼 구축 예시의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명 처리 플랫폼의 필수 기능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때문에 9가지를 정리하였고요. 실무자가 이 플랫폼 외에 별도의 종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서 작성 양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그냥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가명처리하는 것을 그 전 사이클을 보관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실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된 내용이고요. 여기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버전 2.0에서 기능이 추가된 내용들인데요. 추가된 내용만 살펴보면 엑셀 파일 업로드 외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쿼리로 그 데이터를 이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단위로 가명 처리 템플릿을 저장할 수 있게 해놓고, 또 시계열 데이터나 주기적 반복적 데이터에 대해서 가명 처리가 자동화해서 스스로 가명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결합 유형 9개가 모든 조인 유형이 다 지원되고 있고, 특히 이제 모의 결합 같은 경우, 그리고 가명 정보 추출과 결합 확인 기능을 별도의 메뉴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포팅 툴도 적용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출력하여 해야 된다면 보고서로 출력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보유기간이 경과된 가명 정보는 자동 파기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기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은 추가 정보의 물리적인 분리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에 해도 되고 하나의 장비에 논리적 분리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도 직접 생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기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에서 말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 밖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와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